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1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경제 이슈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하루 쉬었고요. 자, 오늘은요. 3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 3월 16일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보면서 우리가 시황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이슈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은 남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감도 남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왜 3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을까요? 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FOMC 회의를 눈앞에 두고 경계감은 남아 있지만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50bp를 인상한다든가 막 이상한 뻘짓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미국 선물 시장에서 이미 3월 달에 금리를 25bp 인상할 거야 이런 확률이 95% 이상이 됐으니까 그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안전하게 25bp만 인상할 거야. 우리는 25bp 인상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것은 악재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FOMC 경계감은 갖고 있지만 선반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또 다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55%, S&P 500이 2.24%, 나스닥이 3.77% 상승했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3월 16일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은 왜 올랐을까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안도감입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내가 그랬잖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인상한다고 알고 있는 건 악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아무리 25bp 인상할 줄 예상은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감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났으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안도감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다른 경제 이슈들도 살짝 변화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시황 공부하려고 이 방송 들으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잠깐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탓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누구는 어쨌고, 뭐는 어떻게 됐고, 뭐 대통령은 뭐 어떻게 됐고, 막 서로 막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 서로 토닥거리고, 자, 잘해보자. 다음을 기약하자.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실패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요.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요. 잘못된 작전도 성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실패를 하면 전쟁에서 지면요. 성공하기 위한 작전조차도 부족해 보이고 잘못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결국 뉴욕 증시가 상승하잖아요.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요. 걱정스러웠던 그 경제 이슈들도요. 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 그러냐면은요. 전문가들이 그러고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철저하게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사고 더 갈 것 같다 그럴 때 파는 게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뒷부분에서 FOMC 회의 결과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선 하나씩 이슈를 체크해 보면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하는 것 같아. 일부 조항의 합의에 근접한 것 같아.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요. 양측 협상 대표단이 1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위해서 만났는데 만난 지 2시간 만에 결렬돼가지고 서로 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굉장히 우울한 내용인데 조금 더 시각을 크게 본다면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요 저렇게 계속 만날 거라고요. 만나서 어떤 날은 2시간 만에 헤어지고 어떤 날은 또 그냥 헤어지고 어떤 날은 차만 마시고 헤어지고 그런데 걔는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 야 우리 교통비라도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몇 번 만나면서 서로 조금 주고 조금 나눠 갖고 우리 요렇게 요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안했던 그런 협상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고 양보해 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위해서 만난 지 2시간 만에 결렬됐다. 이 소식에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런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니까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것 같은 기사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별로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만난 지 2시간 만에 결렬됐어. 이게 공포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만나서 뭐 평화협상이 진행이 되고 양측 협상 대표단이 15개 항으로 뭐 평화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게 딱 호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뉴욕 증시가 좋으니까 그 뉴욕 증시 안에 스며드는 그 경제 이슈들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유가 안정. 여러분, 증시 안 좋을 때, 유가 뭐 $120, $130 갔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짓거렸습니까? $300 간다며요. 그게 미쓰리가 그런 개소리라고. 국제 유가는 $300 가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증산 얘기만 나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증산 얘기만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러시아 디폴트 얘기 나오면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즉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감으로 국제 유가는 떨어질 수 있는 재료가 많아요. 그런데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국제 유가도 고공행진할 것 같고 막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은 악재들만 나오다가 지금 뉴욕 증시가 좋으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 보고 있고요. 거의 뭐 이제 뭐 평화안을 준비 중이고요. 국제 유가도 이제 안정됐고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3월 15일 화요일 날 뉴욕 증시 마감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3월 16일 러시아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뭐 이자를 안 내면 디폴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도 뭐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랐을 때 정말 냉정하게 그 뉴욕 증시가 오르고 그리고 뉴욕 증시 안에 존재하는 그 이슈들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뉴욕 증시 오른 거에 맞춰서 이슈들을 맞히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금 3월 17일 목요일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2,700포인트 회복했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은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3월 15일, 16일, 그리고 3월 17일 우리나라 증시 보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전문가들이 2,700 가니까 뭐 2,850 막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들이 보고 있다고요. 자, 러시아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뉴욕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3월 15일 날 나온 얘기 뭐였냐면 러시아가 달러로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납입을 못했을 때 디폴트 우려감은 있지만 당장 디폴트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의 유예가 있다더라라는 식으로 포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3월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또 상승하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러시아가 디폴트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1억 1,700만 달러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이자 지급을 했을까요? 러시아가 돈이 어디 있어서요? 지금 미국이, 유럽연합이 돈줄을 다 쬐는데 어디서 돈이 생겨서 1억 1,700만 달러로 이자를 냈을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거예요. 지금 러시아는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다 제재하는 바람에 다 동결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압류된 그 자금을 러시아가 야, 채권자 니네 이자 가져가라? 그리고 줬다라는 거예요. 출금이 안 돼요. 동결됐다는 얘기는 가압류됐다는 얘기랑 똑같이 해석을 한다면 러시아는 그래 돈 있어 라고 하지만 과연 그 돈이 투자자들에게 갔을까요? 동결됐는데? 그런데 러시아 입장은 뭡니까? 아, 우린 줬어. 우린 줬는데 미국이 저렇게 동결해서 못 가는 거니까 뭐 니네가 돈 받고 싶으면은 미국 압박해라. 우린 준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집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러시아가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달러로 지급했을까요? 지금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지급하면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화폐로 루블화로 지불했어라고 하면 디폴트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근데 뉴욕 증시에서 이런 얘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디폴트는 제가 이 부분도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원투데이로 끝낼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뭐 이번에 1억 1,700만 달러를 갚았다고 해도 또 돌아오는 또 이자가 또 도래하고 4월 달 초까지 금액이 더 큰 금액이 대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못 갚았다고 해도 뭐 한 달 동안 유예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실하게 끝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그 동결된 그 해외 자산, 러시아의 자산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봄에 있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앞부분에 떡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경제 이슈가 좋은 건 더 좋아 보이고 안 좋은 건 되게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뉴욕 증시가 좋건 뉴욕 증시가 나쁘건 거기에 관련된 경제 이슈들은요. 똑 떼다가 분리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FOMC 얘기를 해볼까요? 예상대로 0.25% 인상했습니다. 자, 시장 일부에서 예상됐던 50bp 인상은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1.9%까지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지금 금리가 1.9%까지 되려면 남은 6번의 FOMC 회의에서 매번 0.25%씩 금리를 인상해야겠네라고 해석이 나온 겁니다.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되게 공포잖아요. 어머, 남은 FOMC에서 계속 금리 인상하는데 어떻게 증시는 악재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냐면, 미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네가 연말까지 1.9%까지 만들 수 있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요, 경제 지표예요.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올해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1.9%까지 만든다 그랬고, 그리고 9조 달러 규모에 육박하는 보유 채권 매각 결정도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양적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걱정이 되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시장에 우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16일 수요일 크게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네가 너의 희망사항만 얘기하지 말고 시장을 좀 보라고 요런 해석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제 지표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우려하고 걱정했지만 15일부터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요. 과연 미국이 연준이 올해 남은 FOMC 회의에서 계속 25bp씩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니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1월달에는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2월 달 대비 1.2%씩이나 증가했는데 2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월 달 상승폭 대비 훨씬 부진한 전월 대비 0.8% 상승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3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요. 마이너스 11.8이에요. 참고로 이 지표 기준선은 0입니다. 0 이상이면 경기 확장, 0 이하면 경기 축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1.8이에요. 그리고 16일 날 수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2월 달 소매 판매는요. 전월 대비 0.3% 증가했어요. 예상치는 0.4% 증가를 생각했고요. 지난 1월 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그러니까 12월 대비 무려 4.9%씩이나 증가했는데 이번 2월 달 소매 판매는 4.9%보다도 훨씬 부진한 예상치보다도 부진한 0.3%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연준이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가 앞으로 금리를 얼마까지 어떻게 인상할 거라는 힌트를 줬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몸담고 있는 투자자들은 경제지표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어떤 디폴트 이런 상태를 모두 체크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질러댄 그 기자회견보다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릴 거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16일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의 금리 결정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이상의 어떤 시장에 걱정이 될 만큼의 내용을 발표했지만 16일 날 발표된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그동안 나왔던 경제 지표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국제 유가도 이제 좀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뭐 달러는 뭐 이제는 1,200달러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는 그러려니 하는 가격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지금 진행이 돼서 뭐 평화 안도 준비 중이고 러시아에서 채무 불이행 막기 위해서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다. 자, 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이제 하단을 올릴 겁니다. 아마 당분간 하단은 좀 어느 정도 내비둘 수 있지만요.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이제 3월 18일 금요일 다음 주를 전망하는 그 보고서들을 보면 아마 코스피 상단을 좀 올려놓을 거예요. 이번 주 코스피 상단을 2,650에서 2,800 정도로 잡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2,850 정도로 해가지고 좀 더 높게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똥꼬집을 부리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은 뉴욕 증시가 확 올랐고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어찌 보면 크게 반등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에는 국제 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냉정함을 찾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진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럼 전쟁이 끝나는 거 맞아?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말 디폴트 안 되는 거 맞아? 뭐 이번에 뭐 금리를 뭐 이번에 이자를 내건 말건 앞으로 또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그 해외 자산을 동결한 걸 풀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시화된 정확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럼 앞으로 다가오는 FOMC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금리 인상은 그럼 증시에 좋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시황을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이슈를 냉정하게 보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을 읽는 전문가들이 맨날 뒷북을 치니까 그 뒷북 치는 보고서와 내용들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뒷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올해는요, 여러분, 결코 녹록하지 않은 장이에요. 갑자기 또 2,700포인트 회복하고 막 또 악재가 없어진 것 같으니까 또 여기서 막 질러라 이런 타이밍이거든요. 지르면 절대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당장 지금 시황이 맞다 틀리다의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쓰리가 어머 뭐 2,700, 2,600포인트 바닥을 제가 맞췄네. 뭐 예를 들면 3월 17일 목요일 날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 상단에 이제 부딪힌 거다. 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좀 다시 빠질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네. 라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 경제 이슈에 보는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월 17일 목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머 뉴욕 증시 상승했어. 그래서 왜 상승했지? 어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했대. 15개 항으로 평화안도 준비 중이래. 여러분들께서 아싸 전쟁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주식시장의 시황의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투자자들은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황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기자의 기사라든가 전문가들조차도 이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늘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는 게 되풀이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2,600포인트 하단을 이제 형성하고 FOMC라는 큰 이제 고개를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막 더 간다. 뭐 2,850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실 거면 작년 6월 달, 7월 달쯤에 그때가 코스피가 3,200, 3,300이었나요? 그때 3,700 간다고 떠들어 댔다가 예.
정말 크게 된통당했던 기억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2, 3년 전에 그 즐겼던 그런 유동성 장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3월 17일 목요일 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우량주로 지수를 올려놓고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별 종목들이 지금 그 움직이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려면 지수 관련주들이 발목이 잡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황의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당장 시황이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롱텀으로 장기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황을 공부하신다는 관점으로 이 돈다방 미스를 들으신다면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3월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지?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